야쿠자 집단이 그렇게 집단화가 된 데에는 좀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갈 때 일본 사회 같은 경우는 뭐에 가장 먼저 중점을 뒀냐 하면은 석탄 발굴입니다. 자본주의화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본의 석탄은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채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석탄을 팔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광부들? 광부들인데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만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일본의 전통사회는 특히 이제 농업사회다 보니까 일본의 전통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은 가산을 장남이 물려받는 체계입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의 이해제도입니다. 장남이 모든 걸 상속받아요. 그러면은 차남, 삼남, 사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요. 떠나야 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못 물려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도시부로 흘러 들어와서 굉장히 사회 저변을 형성하는 인구 집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어떤 도망자 신세라든지 오갈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 게 바로 탄광과 항만입니다. 항만에 왜 모여드냐 하면 옛날에는 일본 말로는 와타리 부네라 그러죠. 저기 먼 그 바다 위에 큰 배가 있고 부두까지 배가 다녔어야 돼요. 하역하는. 이 일도 어떤 사람이 하냐? 바로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숙련이 필요 없는 일이니까 말 그대로 단순 노무를 할 사람들이 대거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생활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남자들끼리. 굉장히 마초적인 세계입니다.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싸움도 빈번하고 이 사람들이 일 끝나면 뭐를 하겠습니까?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런 거겠죠. 굉장히 거친 세계가 이제 항만과 탄광을 중심으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들이 그냥 낯선 동네에 와서 저 일할래요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리는 없겠죠. 오면 어쨌든 간에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 와서 누구를 찾아가냐? 바로 그 동네에서 이름난 우리로 따지면 십장입니다. 그게 바로 오야붕입니다. 그래서 그 오야붕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코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야하고 코라고 하는 게 바로 부모 자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야쿠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들이 초창기에 보면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집단, 그 그룹이 일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3, 3, 5 모이기 시작한 게 바로 야쿠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은 뭐 10명 정도 규모의 하나의 구미, 이게 구미예요. 그러니까 김제우 오야붕 밑에 한 10명 정도 꼬붕이 생기면 김제우 오야붕은 이 꼬붕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김제우 오야붕은 먹고 살기 위해서 김상중 부분 밑에 들어가서 이 조직이 커지는 거죠. 그런 야쿠자 조직이 1차 코분, 2차 코분, 3차 코분 이렇게 될 거잖아요. 피라미드처럼. 그럼 한 8차 조직까지가 있습니다. 그런 야쿠자 조직이 지금 우리가 여행도 많이 가시는 후쿠오카 밑에 가면은 치쿠오 탄광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코베, 오사카, 그리고 요코하마와 같은 큰 항구들이죠. 여기에 이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생기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 들어보셨을 야쿠자 조직 중에 굉장히 큰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는 코베를 기원으로 하는 커다란 구미입니다. 이 조직은 야마구치 구미의 오야붕 그러면은 이제 거의 천왕급의 그거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조직이 커진 오야붕들은 국회의원도 합니다. 와. 또한 이 오야붕 교체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TV로 중계된 세상에.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들은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신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뭐 야쿠자 조직들 간에 뭐 어떤 항쟁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공식 기자회견도 열고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이 오야붕의 생일 파티에 가서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그런 일본 사회였다라는 거죠. 나머지 야쿠자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지하는 것처럼 화려한 생활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의 특히 이제 지금 계절이죠. 좀 덥긴 더운데 마쓰리라고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막 축제. 포장마차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매해 반복되는 그런 마쓰리가 몇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 사회에 그런 거 관장하는 건 다 야쿠자입니다. 이 노점상들을 배분해 주는 거죠. 이런 건 전부 야쿠자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지역 사회에서 이 마쓰리라고 하는 공간에 트러블도 없고 이 마쓰리가 스무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바로 야쿠자의 임무였던 거죠. 경찰과도 협조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그 마쓰리에 야쿠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를 모두 관장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한번 야쿠자를 배제한 적이 있습니다. 마쓰리가 쫄딱 망합니다. 왜냐하면 야쿠자가 단순히 트러블이 없게 분배하고 진행시키는 일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집객,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야쿠자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쿠자가 마쓰리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야쿠자들의 가오입니다. 가오, 얼굴이란 뜻인데 가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오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전국구 사회가 아니라 지방별로 사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도쿄에서 유명한 가수가 오사카 가서 공연을 해도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때 도쿄에 있는 가수가 오사카 가서 공연을 하려면 거기에 야쿠자 도목에게 편지를 보내면 누구누가 이제 가서 공연을 할 테니 그 공연을 좀 잘 좀 진행되도록 도와달라. 그러면은 가수의 콘서트에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흥행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야쿠자의 가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TV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야쿠자가 전부 흥행을 관장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역의 가오가 흥행을 보장했기 때문인 거죠. 신뢰의 원천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예능 이런 것들을 관장하면서 그 세계 안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야마구치금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아야지 지역에서도 가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가오가 유지가 되니까. 그냥 듣보잡 구미에서는 가오가 안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납금을 내야 됩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되는 게 이 조직이지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직원들, 밑에 조직의 조직원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영세한 시골 야쿠자들은 돈 벌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야쿠자가 그런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64년도에 올림픽이 열리죠.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는데 일본 역시 원자폭탄을 2방 맞은 패망국이라는 이제 오명을 싣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은 굳건하게 이제 좀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재건을 했고 아직 건재하다는 걸 너무나도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메가 이벤트들을 유치하면서 사회를 물리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위생화라고 하는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사회가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일본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야쿠자입니다. 이제 야쿠자는 마치 올림픽 때 외국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들이 보여서는 안 돼. 추방되어야 되고 제거돼야 될 존재라고 하는 형태의 인식이 생겨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권력의 어떤 작용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 범죄 집단화 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거는 80년대가 되면은 일본은 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보통 한국 사회도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부동산. 부동산이죠. 일본의 80년대에는 일본은 사면이 바다고 경치가 좋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조트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 리조트 건물들 거의 대부분에 야쿠자가 개입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로를 비롯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야쿠자가 전부 관장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국책 뭐 혹은 커다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사에 야쿠자들의 존재가 반드시 개입이 되었었던 게 일본 사회인 거죠. 지방의 관광지뿐만이 아닙니다. 도시부에서도 엄청난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80년대에 일어나면서 거기에 개입해서 야쿠자들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일본 정부도 야쿠자를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 비공식적 인정을 해준 단체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일본 정부는 왜 야쿠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걸까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 혹은 인프라 구축 혹은 이제 노역비 이런 것들이 이제 절감이 되게 되고요. 이런 기업, 회사들 간의 분쟁 조정도 알아서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커미션을 알아서 챙기고 가니까 사실 국가가 특정하게 개입을 하지 않아도 손안대고 쉽게 이제 코푸는 그런 이제 일이 가능해지는 이런 게 이제 야쿠자의 역할이었던 셈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혐오와 연결이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사회 문제가 이제 곳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은 토지를 사고, 그렇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철거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용역 깡패화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야쿠자 조직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총도 쏘고 뭐 칼도 쏘고 살인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좀 조직에서 비중이 있는 사람이 실제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을 보냅니다. 경찰에 자수를 시키는 거죠. 경찰도 압니다. 얘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걔를 잡아들입니다. 경찰도 야쿠자의 가오를 세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문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법보다 오야붕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야쿠자가 80년대에 굉장히 이제 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 자본주의로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야쿠자들이 마약하고 이제 연루된 거는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일본에서 1950년대에 마약 단속범이 생기기 전까지 히로뽕이라고 하는 거, 필로폰이죠. 굉장히 초창기에는 조야한 것이었는데 이게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합법이라기보다는 규제할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문인들이 패전 직후에는 히로뽕을 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합법적인 루트가 아닌 외국하고 거래하면서 대규모 마약을 들여와서 70년대 말 80년대에 불법으로 판다거나 그러니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또한 야쿠자들은 그렇게 80년대에 돈이 많이 돌고 소비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게 되겠죠. 사채업에 야쿠자가 개입하면서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를 야미킹이라고 하는 집단을 조직화하게 됩니다. 사실 사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출발한 대부업이었는데 야쿠자들이 진출하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가혹한 추심을 하는 엄청난 말하자면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대출업이 80년대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사업에 손을 대면서 많은 자살자들을 낳게 되는 그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お前少ない頃なお前なんで僕で話しよるんかってお前大津さんところに照らしまんとくからお前きっちり取ったるけんな指加えて待っとけよお前 아, 최악인데. 그리고 이 경륜, 경마, 공공적인 어떤 도박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부정 경기 이런 것들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메이저 산업 중에 또 하나 야쿠자와 관련된 산업이 있는데 바로 호스트 산업입니다. 야쿠자들은 이런 호스트 업체들과 보호비의 명목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해결사로 야쿠자를 부르는 겁니다.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사회 문제가 이제 곳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은 유흥업에서 가오를 이제 내세운다거나 도박장을 운영한다거나 대부업, 추심을 하는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야쿠자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더 이상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야쿠자의 제거라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이 야쿠자를 쳐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담합도 그렇고 일본의 정계, 공식적인 사회와 연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90년대 이후에 야쿠자를 쳐낸다. 이게 상당히 불가능한 기획, 시도이기도 한 거죠. 자, 1992년도에 폭력단 대처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처음 야쿠자를 폭력단이라고 규정한 법이에요. 반사회적이고 범죄를 조장하는 집단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죠. 좀 무서운 홍반장에서 여러 경위를 거쳐서 이제 국가에서 반사회적이고 범죄 집단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혐오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낙인을 찍고 철저하게 배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주도한 것이 이제 일본은 이제 경찰이 지역에 있는 이제 독립 경찰, 거기에 이제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폭력 조직과 상거래를 한 회사 같은 데에 가는 겁니다. 당신들 김재우 구미하고 뭐 사업 같이 하던데 이러면은 우리가 뭐 허가 못 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야쿠자 구성원들과 상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서서히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되면 전국 지자체 모두에서 야쿠자, 즉 폭력단 배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상거래가 먼저 금지가 됩니다. 은행 계좌를 못 만들고 집을 못 구하고 핸드폰을 못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공식적인 추방 속으로 이제 내몰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도 많이 일으켰고 무서운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가혹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의 캠페인처럼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회 전체를 야쿠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추방을 당하고 손가락을 잘라라 뭐 이런 식의 처우를 지금 야쿠자한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한때는 일본 정부와 마치 공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억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뭔가요? 이건 이제 90년대 이후에 국제 정세의 변화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91년도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일본의 버블 경제가 터지고 자산 가치가 확 내려가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고 불황기를 겪게 되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버블 경제 시기에는 사실은 나눠 먹을 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야쿠자가 개입하는 것이 불법, 합법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가져갈 게 없게 된 겁니다. 왜?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돈이 안 돌게 됐으니까 경제 자체의 시스템이 확 변화해야 되는 국면에 일본 사회가 마주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야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태를 하게 되는 겁니다.